그런데 어머니, 어제 설거지가 깨끗하게 안 됐던데요. 그릇에 기름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시 확인해 볼게. 확인할 것도 없어요. 제가 다시 다 씻었거든요. 어머니 나이가 나이인데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검사를 해볼게요. 서연은 커피포트에 물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참,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 와요. 어머니가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간단한 안주 정도로요. 몇 분이나 오시는데? 5명이요. 그리고 음식 만드시다가 부엌 어지럽히지 마세요. 친구들이 깨끗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합니다. 지훈이는 언제 일어나니? 아들은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요. 어머니가 깨우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데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윤정이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 전 그 훈련받던 시절의 리듬을 말입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정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네는 아직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자신에게 이것저것 시키지 않으니까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며느리 박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죠. 밥 해야지. 그런데 어머니, 어제 설거지가 깨끗하게 안 됐던데요. 그릇에 기름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설거지를 했는데 말입니다. 손목이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했지만 분명히 깨끗하게 했는데요. 다시 확인해 볼게. 확인할 것도 없어요. 제가 다시 다 씻었거든요. 어머니 나이가 나이인데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검사를 해볼게요. 서연은 커피포트에 물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서연이 틀렸다고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테니까요. 참,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 와요. 어머니가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간단한 안주 정도로요. 몇 분이나 오시는데? 5명이요. 그리고 음식 만드시다가 부엌 어지럽히지 마세요. 친구들이 깨끗한 걸 좋아하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명의 음식을 준비하고 부엌을 깨끗하게 치우고 아마 설거지도 다시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합니다. 지훈이는 언제 일어나니? 아들은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요. 어머니가 깨우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데요. 서연은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희는 다시 쌀을 씻기 시작했죠. 찬물에 손을 담그니 관절이 시큰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정희는 문득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한겨울 산속에서 일주일을 버텨야 했던 훈련 때 말입니다. 그때는 이런 부엌의 찬물 따위는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때는 강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누구든 지킬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할머니, 아침 뭐야? 손녀 정수빈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잠에서 덜 깬 채로요. 계란 후라이 해줄까? 에이, 그런 거 말고. 요즘 할머니들은 토스트도 못 만드나? 친구들이 우리 할머니 요리 못한다고 놀렸단 말이야.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수빈이가 어렸을 때는 자신이 만든 계란 후라이를 맛있다고 했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토스트 만들어줄게. 빨리 해줘. 학교 늦어. 정희는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는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아마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양이었죠. 할머니, 우리 반 친구 할머니는 말이야. 영어도 할 줄 알고 컴퓨터도 할 줄 안대. 할머니는 뭘 할 줄 아는 거야? 정희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뭘 할 줄 아는지 말해야 할까요? 사람을 제압하는 법, 적을 추적하는 법, 위험을 감지하는 법, 생존하는 법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희는 그냥 웃었습니다. 별로 없구나. 에이, 그러게. 요즘 할머니들은 다 배워야 한다니까. 할머니도 뭐라도 배워봐. 토스트가 다 구워졌을 때 수빈이는 그것을 들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말이죠. 정희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무료로 일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휴지통이 넘어지는 소리 같았는데 바람이 없는 날이었거든요. 정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아니, 몸이 저절로 반응한 거였죠.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그 감각이 아직 살아있나 봅니다. 정희는 커튼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새벽 6시에 저런 곳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죠. 정희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전의 그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위험을 감지했을 때의 그 리듬 말입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서연이 다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커튼을 닫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긴요. 어머니 표정이 이상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서연은 정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희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죠. 괜찮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올 때 혹시 어머니가 계시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방에 계시거나 아니면 산책이라도 나가 계시면 어떨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어요. 손님이 오면 자신은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게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느껴지는 그 이상한 기운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서연이 나간 후 정희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말이죠.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정희는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작은 손전등이 있었어요. 건전지가 다 됐는지 확인해 보니 다행히 불이 켜졌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칼이 있었습니다. 과일 깎는 칼이었지만 필요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74세의 할머니가 새벽에 칼을 들고 있는 이 상황이 우스웠어요.
하지만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오전 9시쯤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봤죠.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우리 동네 중학생이 새벽에 갑자기 사라졌대요. 최민수라는 아이인데 14살이에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금 전 본 그 그림자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 아이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 아이인가요?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예요. 부모님이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셨대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이의 안전이 걸린 일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봤는데요. 정말요? 그럼 경찰서에 가서 말씀하셔야 해요. 아주머니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희는 자신이 본 것을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할머니, 혹시 그 그림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보셨나요? 동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나요? 정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 움직임이 훈련받은 사람의 움직임 같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냥 평범한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자신이 본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관찰해 봤어요. 그림자가 사라진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겨봤죠. 그때 정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폐건물 쪽으로 가는 길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새벽 이슬 때문에 흙이 젖어 있어서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정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운동복으로 말이죠. 그리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산책을 나간다고 하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였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정희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수십 년 만에 느끼는 그 감정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윤정이만의 또 다른 면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집을 나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른 오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행히 누구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죠. 그냥 산책 나가는 평범한 할머니로 보였을 테니까요. 발걸음을 옮기면서 정희는 자신의 몸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절이 뻑뻑하고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경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 깨어나는 감각들이 있었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주변을 관찰하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집중하는 능력이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야생동물이 서서히 눈을 뜨는 것 같았습니다. 폐건물 쪽으로 가는 길에 정희는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성인 남성의 발자국 같았어요. 신발 사이즈로 봐서는 270 정도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건 발자국이 두 종류였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는 깊게 패여 있었고 다른 하나는 끌린 것 같았습니다.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린 발자국이었죠. 누군가를 끌고 간 거구나.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실종된 아이가 정말 납치당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납치범이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폐건물에 가까워질수록 정희의 심장은 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예전 훈련 때처럼 모든 감정을 차단하고 상황에만 집중하는 모드로 바뀌고 있었죠. 정희 자신도 놀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정희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면 입구, 뒤쪽 비상구, 그리고 측면에 깨진 창문들까지 모든 출입구를 확인했어요. 예전 습관이었죠. 항상 여러 개의 탈출로를 확보하는 것 말입니다. 폐건물 입구에서 정희는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실종된 최민수가 맞는 것 같았거든요. 목소리가 어리고 떨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아플 거야. 어차피 아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아.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건물 옆으로 돌아가며 다른 입구가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뒤쪽에 창문이 하나 있었죠. 깨져 있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게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아마 의자가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 제발. 아파요. 시간이 없어. 정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이가 지금 당장 위험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정희는 자신의 몸을 점검했습니다. 74세의 몸이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근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기술과 경험은 여전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리 없이 침입하는지, 어떻게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지, 어떻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지, 어떻게 인지를 안전하게 구출하는지 말이에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남자 한 명이 의자에 묶여있는 아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키는 175cm 정도였고 체격은 보통이었죠. 별다른 무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조심하면서 말이에요. 발을 디딜 때마다 신중하게 무게 중심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건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은 빠르게 어둠에 적응했어요. 예전 훈련 때처럼 말이죠. 실내 구조도 한눈에 파악됐습니다. 기둥 위치, 장애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탈출로까지 말이에요. 남자와 아이 사이의 거리는 약 3m 정도였습니다. 정희와 남자 사이의 거리는 약 5m 정도였어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리였죠. 하지만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제압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이에요.
거리가 2미터까지 줄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남자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칼이었죠.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의 움직임, 칼의 궤도, 아이의 위치, 그리고 자신이 취해야 할 대응 방법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죠. 정희는 오른쪽으로 굴렀습니다. 남자의 칼이 자신이 있던 자리를 지나갔어요. 할머니가 뭘 하려고. 남자는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한 후였어요. 그리고 반격할 준비를 마쳤죠. 정희는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어요. 뼈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칼을 놓을 만큼 강하게 말이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제압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정희는 남자의 급소를 쳤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말이에요. 목 옆의 경동맥 부위였죠. 남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할머니? 아이가 놀란 목소리로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아이에게 다가가며 밧줄을 풀어줬어요. 괜찮니? 다친 곳은 없고? 네. 그런데 할머니가 어떻게 해? 아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게 전화했어요. 아까 신고했던 윤정희입니다. 실종된 최민수를 찾았습니다. 5호패 건물에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쓰러진 남자를 확인했습니다. 기절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적당히 조절해서 쳤거든요. 아이를 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정희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진짜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다시 설거지나 시키는 며느리와 마주해야 했죠. 그 생각을 하니 기분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정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아이를 구한 것에 대한 뿌듯함과 함께 묘한 허전함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의 일부가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어야 하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공원에서 좀 오래 있었다. 정희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구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어요. 어차피 믿지도 않을 테니까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너무 자유롭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살려면 최소한의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규칙을 말하는 거니? 예를 들어, 나가실 때는 미리 말씀하시고 몇 시에 들어오실지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집안일도 제때 해주시고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나가보니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이성구라고 합니다. 윤정희 선배님을 찾아왔는데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성구라는 이름을 들은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어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아, 옛날 직장 동료야. 정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말 이성구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정희 선배님, 성구야, 어떻게 여기를? 선배님이 오늘 아침에 하신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이성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들어와. 정희는 이성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은 궁금한 눈으로 두 사람을 봤어요. 어머니, 어떤 직장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구가 대신 말했어요. 공무원이었습니다. 서연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럼 이야기하세요. 저는 방에 있을게요. 서연이 나간 후 이성구는 정희를 자세히 봤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러게, 몇 년 만이니?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마지막에 만난 게 은퇴식 때였으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한 일을 알았니? 저 지금 사설보안업체 운영하고 있어요. 경찰과도 협력 관계라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성구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런데 선배님, 그 납치범 말이에요.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일반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나 준비 상황을 보면 훈련받은 사람 같아요. 정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혹시 선배님 기억하시나요? 20년 전 그 작전 말이에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년 전 작전이라니. 설마. 네, 그 작전이요. 당시 우리가 놓친 조직원들이 있었잖아요. 정희는 기억이 났습니다. 20년 전 자신들이 수행했던 마지막 작전이었어요. 국제 테러 조직을 소탕하는 작전이었는데 몇 명이 도망쳤었죠. 그들이 아직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을 찾고 있어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 선배님이 오늘 아침에 그들의 동료를 제압했잖아요. 선배님을 찾고 있었는데 아마 위치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성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위험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정희는 서연과 지훈, 그리고 수빈이를 생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이성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예전처럼 할 수 있으세요? 정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의 일을 떠올려 보니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르겠다.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 하지만 오늘 하신 일 보면 선배님은 여전해요. 이성구가 나간 후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평화로웠던 일상이 위험해진 것 같았어요. 그때 서연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분 가셨어요? 응. 그런데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정희는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녁 손님이 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준비하겠다. 지금 준비해서 언제 다 해요? 벌써 이 시간인데.
어머니 요즘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서연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이 집에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렇다고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구한 영웅이었는데 지금은 무능한 할머니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요즘 할머니들은 다 뭔가 배우고 활동하시는데 어머니는 그냥 집에만 계시고. 서연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창피해요.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줄 아는 것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연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지금은 손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이성구의 경고도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20년 전 작전의 생존자들이 복수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마트에 가야 했어요. 정희는 외투를 입고 나갔죠.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정희는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이성구의 말 때문이었어요. 혹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마트에는 평범한 사람들만 있었죠. 그래도 정희는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희는 바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잡채, 불고기, 전, 김치찌개를 차례로 만들었죠.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 곧 와요. 어서 끝내세요. 서연이 부엌에 와서 재촉했습니다. 거의 다 됐다. 거의라니요. 아직 상차림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부엌 정리도 해야 하고. 정희는 말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요즘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도 금방 하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납치범을 제압한 사람인데 지금은 느린 할머니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오후 5시가 되자 수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친구 만나러 나갈게요. 어디 가니? 동네 카페에서 숙제 같이 하기로 했어요. 늦을 수도 있어요. 수빈이는 가방을 메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희는 왠지 불안했어요. 이성구의 경고 때문이었죠. 하지만 수빈이는 이미 문을 나선 후였습니다. 저녁 6시 서연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5명의 여자들이었어요. 정희는 음식을 내놓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어머니, 인사라도 하고 가세요. 서연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내키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희는 간단히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정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좀 조용하시네요.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가 봐요. 정희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9시가 넘어도 수빈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수빈이 연락 왔니? 아니요. 왜요?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요즘 애들은 다 늦게 들어와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희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성구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휴대폰으로 수빈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10시가 되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나갔어요. 동네 카페들을 돌아다니며 수빈이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카페에서 수빈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수빈이 못 봤니? 수빈이요? 오늘 안 왔는데요. 약속도 없었고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빈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럼 수빈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정희는 수빈이 방을 확인했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있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늦게 들어갈게요. 정희는 잠깐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느 친구들과 어디에 간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수빈이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계속 받지 않았어요. 밤 11시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빈이인가 싶어 급하게 받았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정이 맞나? 남자의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목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위험한 느낌이 들었죠. 누구세요? 내 손녀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정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뭐라고요? 조용히 들어. 20년 전 일을 기억하지? 우리 동료들을 죽인 것 말이야.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성구의 경고가 현실이 된 거였어요. 그들이 정말로 복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죠. 수빈이를 어떻게 했어요? 아직은 안전하다. 하지만 내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뭘 원하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전의 그 차가운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내일 밤 12시에 옛날 그 창고로 와. 혼자 와야 한다.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손녀는 죽는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주저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머리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서연과 친구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수빈이의 안전이 걱정됐죠. 혹시 잘못되면 수빈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성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성구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성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님,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그들은 선배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빈이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내일까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74세의 할머니가 아니라 예전의 특전사 윤정이가 서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수빈이를 반드시 구해내겠다.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억압받으면서도 참고 살아왔지요. 하지만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전사가 될 수 있었죠. 정희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장비들이 있었어요. 나이프, 야시경, 그리고 몇 가지 도구들이었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필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윤정이가 아닌 흑표 윤정의 대위가 필요한 시간이 말이에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정희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상자에서 꺼낸 장비들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나이프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야시경도 작동했죠. 손에 익은 감촉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도구들은 마치 어제 사용한 것처럼 친숙했어요. 새벽 5시 정희는 이성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성구야, 계획 세운 게 있으면 말해봐. 선배님, 제가 미리 그 창고 주변을 정찰해 봤어요. 입구가 3개 있고 뒤쪽에 비상구도 하나 있습니다. 이성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예전처럼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몇 명 정도 될까? 아마 서너 명 정도일 거예요. 20년 전 작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선배님, 그들도 나이가 들었을 테고 예전만큼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작전을 떠올렸어요. 자신들이 놓친 사람들이 이렇게 복수를 하러 나타날 줄은 몰랐죠. 선배님, 저희 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다. 수빈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혼자서는 무리예요. 정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서도 충분했겠지만 이제는 74세였거든요. 반응 속도도 예전만 못하고 체력도 떨어졌죠. 알겠어. 하지만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마. 낮 동안 정희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연은 어젯밤 파티가 잘 끝나서 기분이 좋았는지 정희에게 딱히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수빈이는 어디 갔어요? 아침부터 안 보이네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다고 연락 왔어. 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에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 잘못되면 서연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정희는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필요한 장비들을 몸에 숨겼어요. 나이프는 허리춤에, 작은 도구들은 주머니에 넣었죠. 마치 예전 작전을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정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창고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이성구가 차를 준비해뒀죠. 선배님, 정말 괜찮으세요? 20년 전에도 했던 일이야.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손녀를 구해야 한다는 간절함과 나이든 몸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창고에 도착하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런 곳에서 작전을 수행했었죠. 버려진 공단 지역의 낡은 창고였어요. 정희는 이성구와 헤어져서 혼자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수빈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했죠. 왔구나.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주변을 경계하면서 말이죠. 수빈이는 어디 있어? 걱정 마.
안전한 곳에 있다. 내가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말이지. 불빛이 켜지면서 3명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모두 정희와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그들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여전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윤정희.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를 기억했어요. 20년 전 작전 때 도망쳤던 조직의 브리더였죠. 김철민. 내가 우리 조직을 박살낸 그날을 잊을 수 없어. 김철민의 얼굴에는 20년간 쌓인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한 일을 기억해? 쇼핑몰 폭탄 테러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건 우리의 작전이었어. 작전? 6살짜리 아이까지 죽인 게 작전이었나?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때의 참혹한 현장이 생생했거든요. 전쟁에서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야. 전쟁? 너희는 그냥 테러리스트였어. 돈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살인마들이었다고. 김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가 죽으면 우리의 복수는 끝나는 거야. 김철민이 신호를 보내자 다른 2명이 정희를 둘러쌌습니다. 삼각형 진영이었어요. 수빈이부터 보내줘. 내가 죽고 나서 생각해보지. 그 순간 정희는 움직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른쪽 남자의 다리를 정확히 차서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재빨리 왼쪽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어떻게? 김철민이 놀라며 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그의 사각지대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74세의 몸이지만 수십 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죠. 아직도 빠르구나. 하지만 예전만 못해. 나이는 들었지만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처리하기에는 충분해. 정희는 김철민의 손목을 쳐서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목을 조였어요.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수빈이가 어디 있는지 말해. 절대 말하지 않겠다. 그때 창고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이의 목소리 같았어요. 할머니, 할머니인가요? 정희는 김철민을 기절시키고 뒤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작은 방에 수빈이가 묶여 있었어요. 무사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정희는 재빨리 수빈이의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괜찮니? 아픈 곳은 없고? 네,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수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3명의 남자를 제압한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나가자. 정희는 수빈이의 손을 잡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이성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끝났어.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텐데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수빈아, 할머니한테는 비밀이 있었어. 어떤 비밀이요? 수빈이는 더욱 궁금해했지만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수빈이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할머니 진짜 죄송하고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정희는 수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로 몸이 많이 피곤했거든요. 부엌으로 나가니 수빈이가 서연과 지훈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혼자서 다 이겼다고? 아들 지훈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영화 배우처럼 멋있게 싸우셨어요. 수빈이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희는 부엌 입구에서 망설였어요. 수빈아,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지. 서연이 핀잔을 줬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이라니까요. 할머니가 무슨 액션 영화 주인공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때 정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수빈이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젯밤에 납치범들과 싸웠다고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이야. 네. 서연과 지훈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수빈이 말이 맞아. 내가 어젯밤에 그 사람들과 싸워서 수빈이를 구했어.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지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옷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 있던 옛날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내가 젊었을 때 모습이야.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정희가 있었습니다. 특전사 부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서연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였어. 코드네임은 흑표였지.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20년 동안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어.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고 인지를 구출하고 위험한 작전들을 수행했지. 정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 그리고 너희들이 위험해질까봐 걱정됐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한 말들은 괜찮아. 내가 몰랐으니까. 하지만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영웅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정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나라를 구하신 분이었네요. 과거 일이야. 지금은 그냥 할머니일 뿐이지.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대단한 분이세요. 지훈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부터는 서로 이해하고 살자. 수빈이가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멋진 분이라니. 정희는 수빈이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만 알고 있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야.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와는 정반대였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정희에게 존댓말을 더 정중하게 했고 지우는 관심을 더 많이 보였어요. 어머니, 그때 작전들이 정말 위험했을 텐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지훈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어. 할머니가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많았을 거야. 정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정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지우는 정희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수빈이는 할머니를 더욱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평범한 할머니처럼 살았어요. 어머니, 정말 안 하셔도 돼요. 서연이 말했지만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들도 나는 좋아해.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안 돼. 비밀이라고 했잖아. 아쉽다.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는데. 정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수빈아, 할머니가 멋있는 건 옛날 일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에요? 지금도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지. 수빈이는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정희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오히려 가족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비록 74세의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조용한 밤 정희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말이에요. 이제 정희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으니까요. 설거지만 시키던 할머니에서 가족의 자랑이 된 것이었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 응원해 주세요.